이번 시간 사피엔스 제4부 과학혁명입니다. 지난 500년간 인간의 힘은 경이적으로 유례없이 커졌다. 1500년에 지구 지구전체에 살고 있던 호모 사피엔스 수는 5억 명이었다. 오늘날에는 70억 명이 산다. 이 기준은 2010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얼마나 또 많아졌을까요? 아무튼요. 1500년 인류가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총 가치는 오늘날의 화폐로 치면 약 2,500억 달러였다. 오늘날 인류의 연간 총 생산량은 60조 달러에 가깝다. 1500년 인류가 하루에 소비한 에너지는 약 13조 칼로리였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 1500조 칼로리를 소비한다. 숫자가 너무 무시무시해서 오히려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계속 이어가 보면은요. 1500년에 10만 명 이상 거주하던 도시는 드물었다. 1500년에 인류는 지표면에 묶여 있었다. 탑을 세우고 산에 올라갈 수는 있었지만 하늘은 새와 천사와 신의 영역이었다.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인간은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중 약 99.99%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미생물 말이다. 그 300년간 인류는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엄청난 숫자의 생물종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지난 500년간 가장 눈에 띄는 단 하나의 결정적 순간은 1945년 7월 16일이었다. 그때 미국은 사막에 첫 원자폭탄을 터뜨렸다. 그 순간 이후 인류는 역사의 진로를 변화시킬 능력뿐 아니라 역사를 끝장낼 능력도 가지게 되었다. 지난 5세기 동안 인류는 과학 연구에 투자하면 스스로의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점차 믿게 되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반복해서 증명된 사실이었다. 왜 인류는 자신에게 연구를 통해 새로운 힘을 획득할 능력이 있다고 믿게 되었을까? 무엇이 과학과 정치와 경제의 연대를 구축했을까? 이 장에서는 현대 과학의 독특한 속성을 살펴봄으로써 그 답의 일부를 제공할 것이다. 이후 과학과 유럽 제국들과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동맹을 형성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과학혁명은 지식혁명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무지의 혁명이었다. 과학혁명을 출범시킨 위대한 발견은 인류는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모른다는 발견이었다. 근대 이전의 전통 지식이었던 이슬람, 기독교, 불교, 유교는 세상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모든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은 무지를 기꺼이 받아들인 덕분에 기존의 어떤 전통 지식보다 더 역동적이며 유연하며 탐구적이다. 덕분에 우리는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능력과 새로운 기술을 발명할 역량이 크게 확대되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현대 과학을 소화하기 힘들어한다. 세계 인구 70억 명 중에서 양자역학이나 세포생물학, 미시경제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럼에도 과학은 막대한 특권을 누린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장군들은 핵물리학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원자폭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잘 안다. 1620년 프랜시스 베이컨은 신기관이라는 과학 선언문을 출간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주장했다. 지식의 진정한 시금석은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느냐의 여부이다. 여러 세기에 걸쳐 과학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구를 많이 제공했다. 일부는 사망률과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는 데 쓰인 것 같은 정신적 도구였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술적 도구다. 과학과 기술 사이에 구축된 연결관계는 매우 강력해서 오늘날 사람들은 양자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과학과 기술이 관련을 맺은 것은 매우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다. 오늘날 전쟁은 과학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군대는 인류의 과학 연구와 기술 개발의 대부분을 선도하고 자금을 대고 방향을 조정한다. 과학과 산업과 군사기술은 자본주의 체제와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서로 얽히기 시작했고 일단 그 관계가 정립되자 세상은 급속히 변했다.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인류 문화는 진보를 믿지 않았다. 근대 문화는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인정했다. 그런 무지의 인정이 과학적 발견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다는 생각과 결합하자
사람들은 결국 진정한 진보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짐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과학이 풀기 힘들었던 문제를 하나하나 풀기 시작하자 인류는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얻고 적용함으로써 어떤 문제든지 다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인류의 피치 못할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가난, 질병, 노화, 죽음은 그저 우리의 무지가 낳은 결과였다. 그중 인류의 모든 문제 중에서도 가장 성가시고 흥미롭고 중요한 것은 늘 죽음의 문제였다. 우리에게 전해진 가장 오래된 고대 신화, 즉 고대 수메르의 길가메시 신화가 다루는 주제도 이것이다. 불멸을 추구하는 길가메시 프로젝트가 달성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 길가메시 프로젝트가 성공하든 그렇지 않든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근대 후기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대부분이 죽음과 사후 세계를 방정식 바깥으로 이미 제쳐놓았다는 점은 대단히 흥미롭다. 18세기가 되면서 종교와 자유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즘 등의 이데올로기들은 사후 세계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 현재 우리는 기술 시대를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과학에는 돈이 매우 많이 든다. 지난 500년간 현대 과학이 놀라운 업적을 성취한 것은 주로 정부와 기업, 재단, 민간 기부자들이 과학 연구에 기꺼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덕분이었다. 그러면 정부와 기업의 금고에서 수십억 달러가 실험실과 대학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들은 정부와 기업이 무엇이 되었든 매력적으로 보이는 프로젝트에 이타적으로 자금을 댄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 연구 자금의 실제를 몰라서 하는 생각이다. 대부분의 과학 연구에 자금이 지원되는 이유는 그 연구가 모종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누군가 믿기 때문이다. 과학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할 수 없다. 자신이 발견한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할 능력도 없다. 한마디로 과학 연구는 모종의 종교나 이데올로기가 제휴했을 때만 번성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는 연구비를 정당화한다. 그 대신 이데올로기는 과학적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과학의 발견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한다. 이제 우리는 과학과 제국이라는 쌍둥이 터빈이 어떻게 서로 맞물렸는지를 알아보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자본주의의 돈 퍼내는 펌프에 장착되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1768년 식물학자 조지프 뱅크스와 왕리 벽배는 구입할 수 있는 최신의 과학 장비를 갖추고 경험 많은 뱃사람인 동시에 뛰어난 지리학자인 제임스 쿡 선장의 지휘를 받으며 탐험대를 출발시켰다. 이들은 영국을 출발해 이름의 타히티에서 금성의 식을 관측하고 태평양의 여러 섬을 답사한 뒤 호주와 뉴질랜드에 들렸다. 1771년 그들이 영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막대한 양의 천문학, 지리학, 기상학, 식물학, 동물학, 인류학 자료를 싣고 귀국했다. 탐험대가 찾아낸 것들은 많은 학문 분과에 크게 기여했으며 남태평양의 놀라운 이야기에 대한 유럽인들의 상상력에 불을 지피고 다음 세대의 박물학자와 천문학자에게 영감을 주었다. 쿡의 탐험의 혜택을 받은 분야 중 하나는 의학이었다. 장거리 항해에서 비타민C의 결핍은 계열병이라는 의문의 질병을 발생시켰고 많은 선원이 이 병으로 사망했다. 1747년 영국 의사 제임스 린드는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을 실험하여 그것이 병의 원인이 비타민C의 결핍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쿡은 선원들에게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지시했다. 덕분에 수없이 많은 선원과 승객이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쿡의 탐사는 그보다 훨씬 덜 바람직한 결과도 나왔다. 탐사대가 수집한 정보 중 많은 부분은 정치, 군사적 가치가 뚜렷했는데 계열병의 효과적인 치료법이 발견된 덕분에 영국은 세계의 대항을 지배하고 지구 반대편에 군대를 보내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국은 수많은 섬과 육지를 식민지로 거느리게 되었다. 이후 수백만 명의 유럽인이 새로운 식민지에 정착하며 그곳의 토착 문화를 파괴하고 원주민 대부분을 박멸하였다. 쿡의 탐사 다음 세기에 호주와 뉴질랜드의 원주민들은 가장 비옥한 땅을 유럽 정착민들에게 빼앗겼다.
원주민의 수는 90%가량 줄었고 생존자들은 인종차별적인 가혹한 정권의 지배를 받았다. 쿡의 배는 군대의 보호를 받은 과학 탐사대였을까? 아니면 소수의 과학자가 따라붙은 군사 원정대였을까? 둘 다에 해당한다. 과학혁명과 현대 제국주의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였다. 근대 초기는 지중해의 오토만 제국, 페르시아의 사파위 제국, 인도의 무굴 제국, 중국의 명과 청왕조의 황금시대였다. 이 제국들은 영토를 크게 확장했으며 인구와 경제가 전대미문으로 성장했다. 세계의 권력 중심이 유럽으로 이동한 것은 1750년에서 1850년 사이에 이르러서이다. 어떻게 유라시아 변방에 있던 이들이 그 오지에서 뛰쳐나와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근대 초기의 유럽은 어떤 잠재력을 개발했기에 근대 후반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는 서로 보완적인 두 가지 답이 존재하는데 바로 현대 과학과 자본주의다. 무엇이 현대 과학과 유럽 제국주의 사이의 연대를 구축했을까? 19세기와 20세기에는 기술이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근대 초기에는 기술의 중요성에 한계가 있었다. 과학자와 정복자는 둘 다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다. 이들은 저밖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들은 둘 다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발견을 해야겠다는 강박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새로운 지식이 자신을 세계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길 둘 다 희망했다. 15, 16세기에 유럽인들은 빈 공간이 많은 세계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유럽인의 제국주의 욕구뿐 아니라 과학적 사고방식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빈 지도는 심리적, 이데올로기적으로 비약적인 진전이었다. 유럽인들은 마치 자석처럼 지도에서 비어있는 곳들로 이끌렸고 공백을 신속하게 채워넣기 시작했다. 15, 16세기 동안 유럽 탐험대는 아프리카를 일주하고 아메리카를 답사했으며 태평양과 인도양을 횡단하고 세계 전역에 그물처럼 기지와 식민지를 건설했다. 이후 300년 동안 유럽인들은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경쟁자가 없는 지배권을 누렸다. 유럽인들은 이렇게 축적한 부와 자원 덕분에 아시아도 침공하고 그 제국들을 패배시키고 자기들끼리 나눠 가질 수 있었다. 과학자들은 제국주의 프로젝트에 실용적 지식, 이데올로기적 정당화, 기술적 장치를 공급했다. 이런 기여가 없었다면 유럽인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지 극히 의심스럽다. 정복자들은 과학자들에게 정보와 보호를 제공하고 온갖 종류의 이상하고 흥미진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지구 구석구석에 과학적 사고방식을 퍼뜨림으로써 보답했다. 제국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근대 과학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지는 의심스럽다. 과학 분야 중에 제국주의 성장의 하인으로서 삶을 시작하지 않은 분야, 육군 장교와 해군 함장과 식민지 총독의 넉넉한 지원에 대부분의 발견과 수집과 건물과 연구 자금을 빚지지 않은 분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과학은 제국만이 아니라 다른 제도들의 지원도 받았다. 그리고 유럽 제국의 발흥에는 과학 이외의 요인들도 크게 기여했다. 과학과 제국의 일약 성공 뒤에는 특히 중요한 힘 하나가 숨어 있었다. 자본주의다. 만일 돈을 벌려는 사업가들이 없었더라면 콜럼버스는 아메리카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고 제임스 쿡은 호주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며 닐 암스트롱은 달 표면에 그 작은 발자국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돈은 제국 건설과 과학 진흥에 필수적이었다. 근대사에서 경제의 진정한 역할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근대 경제사를 알기 위해서 정말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다. 성장이란 단어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근대 경제는 마치 호르몬이 넘쳐나는 10대처럼 성장해 왔다. 대체로는 인구 팽창과 정착지의 확대 덕분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비결은 미래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 새로운 시스템의 등장이었다. 이 시스템 내에서 사람들은 신용이라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돈이 상상 속의 재화를 대표하게 하는 데 동의했다. 신용은 미래를 비용으로 삼아 현재를 건설할 수 있게 해준다.
신용은 우리 미래 자원이 현재 자원보다 훨씬 더 풍부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미래의 수입을 이용해서 현재에 무엇을 건설할 수 있다면 새롭고 놀라운 기회가 수없이 많이 열린다. 지난 500년간 진보라는 아이디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를 점점 더 신뢰하게 만들었다. 신뢰는 신용을 창조했고 신용은 현실 경제를 성장시켰으며 성장은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더 많은 신용을 향한 길을 열었다. 오늘날의 세상에는 신용이 넘쳐난다. 그 덕분에 정부, 기업, 개인은 현재 수입을 크게 넘어서는 큰 돈을 장기 저리로 쉽게 빌린다. 지구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믿음은 결국 혁명이 되었다. 이제 자본주의가 등장하죠. 자본주의는 자본을 단순한 부와 구별한다. 자본이란 생산에 투자되는 돈과 재화와 자원을 말한다. 반면에 부는 땅에 묻혀 있거나 비생산적 활동에 낭비된다. 비생산적인 피라미드에 자원을 쏟아붓는 파라오는 자본주의자가 아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수입의 일부를 주식시장에 투자한 공장 노동자는 자본주의자다. 생산에 따른 이유는 생산 증대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사소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를 통틀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다. 현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신뢰하는 덕분이며 자본주의자들이 이윤을 생산에 재투자할 의사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경제 성장에는 에너지와 원자재가 필요한데 이는 유한하다. 만일 이것들이 고갈되는 때가 온다면 전체 시스템은 붕괴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몇 세기 동안 인류의 에너지와 원자재 사용량은 급격히 늘었지만 이용 가능한 자원과 에너지 양도 늘어났다. 둘 중 하나가 부족해서 경제 성장이 느려질 위험이 생기면 그때마다 과학적 기술적 연구에 투자가 흘러들어갔다. 그러면 예외 없이 기존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뿐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에너지와 원자재가 만들어졌다. 바야흐로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산업혁명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의 혁명이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에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산업혁명은 되풀이해서 보여주었다. 산업혁명은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와 풍부한 원자재라는 전대미문의 조합을 내놓았다. 그 결과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성장은 농업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느껴졌다.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보통 도시에 연기나는 굴뚝을 생각하거나 지구의 내장 속에서 땀에 절은 채 착취당하는 석탄 광부들의 처지를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산업혁명은 무엇보다 제2차 농업혁명이었다. 트랙터 같은 기계들이 과거 근육의 힘으로 수행되었던 일들을 떠맡기 시작했다. 농경지와 가축의 생산성은 인공비료, 산업적 살충제, 호르몬과 약물이라는 무기고 덕분에 크게 높아졌다. 농산물은 냉장고, 선박, 항공기 덕에 몇 개월씩 저장되었다가 신속하고 값싸게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 심지어 동식물까지 기계화되었다. 호모사피엔스가 인간 중심 종교에 의해 신성한 지위로 격상될 무렵 농장 동물들은 더 이상 고통과 비참함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간주되지 않았고 기계 취급을 받게 되었다. 오늘날 동물은 공장 비슷한 시설에서 대량 생산되며 몸체의 형태도 산업 수요에 맞게 형성된다. 그리고 농업의 산업화가 없었더라면 도시의 산업혁명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공장과 사무실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류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무수한 제품을 만들어낸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문제가 생겼다. 누가 이 모든 물건을 구매할 것인가?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생산량을 늘려야만 한다. 그리고 누군가 제품을 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조업자와 투자자는 함께 파산을 할 것이다. 이런 파국을 막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소비지상주의이다. 자본주의 윤리와 소비지상주의 윤리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 동전에는 두 계율이 새겨져 있다. 부자의 지상 계율은 투자하라이고 나머지 사람들 모두의 계율은 구매하라이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주의, 소비지상주의의 이념을 성공적으로 준수하며 살아간다. 산업혁명 덕분에 인류는 주변 생태 환경에 예속된 상태에서 대체로 해방되었다. 인류는 숲을 베어내고 늪에 물을 빼고 강을 댐으로 막고 들판에 물을 대고 수십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철로를 놓고 고층 빌딩이 질비한 거대 도시를 건설했다. 세상이 호모사피엔스의 필요에 맞게 변형되면서 서식지는 파괴되고 종들은 멸종의 길을 걸었다. 과거 녹색과 푸른색이던 우리의 행성은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쇼핑센터가 되어가는 중이다. 산업혁명은 인류 사회에 수십 가지의 커다란 격변을 불러왔다. 산업적 시간에 적응하는 것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 또 다른 두드러진 예료는 도시와 농민의 소멸, 산업 플로레타리아의 등장, 보통 사람에게 주어진 힘, 민주화, 청년 문화, 가부장제의 해체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조차 인류에 닥친 가장 중요한 사회혁명이 되면 시시했다. 그것은 바로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붕괴하고 국가와 시장이 그 자리를 대신한 사건이다. 산업혁명 이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위했던 일상은 핵가족, 확장된 가족, 지역의 친밀한 공동체라는 세 가지 오래된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산업혁명은 불과 2세기 남짓 만에 이 단위들을 산산이 깨부셨다. 가족과 공동체가 수행하던 전통적 기능은 대부분 국가와 시장에게 넘어갔다. 산업혁명은 시장에 막대한 세임을 주었고 국가에는 새로운 통신 및 수송수단을 제공했으며 정부로 하여금 사무원과 교사, 경찰과 사회복지사의 군단을 쓸 수 있게 해주었다. 처음에 시장과 국가의 진로는 외부 개입을 꺼리는 전통적 가족과 공동체에 가로막혔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국가와 시장은 점점 커지는 권력을 이용해 가족과 공동체의 전통적 결속력을 약화시켰다. 국가는 가족 간 피해 복수를 경찰을 보내 막았고 법원의 판결로 대체했다. 시장은 지역의 오랜 전통을 장사꾼을 보내 일소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행위 관습으로 대체했다. 지난 2세기에 걸쳐 일어난 혁명들은 워낙 빠르고 과격한 나머지 사회 질서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 대부분을 변화시켰다. 이제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로 존재한다. 현대의 혁명이라 하면 우리는 프랑스 혁명, 유럽의 연쇄적 민주화 혁명, 혹은 2017년의 러시아 혁명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날은 모든 해가 혁명적이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의 속성을 규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카멜레온의 색을 규정하려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속성은 끊임없는 변화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지금까지 70년에 대해서 인류는 처음으로 완전한 자기 소멸, 즉 멸종의 가능성에 직면했으며 실제 상당한 숫자의 전쟁과 대량 학살을 겪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또한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 시기에 우리는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 더 커다란 경제, 사회, 정치적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역사의 판은 미친 듯한 속도로 움직이지만 화산은 대체로 조용하다. 새로 출현한 탄력적 질서는 질서가 붕괴되어 격렬한 분쟁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면서도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억제하거나 반대로 촉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인류는 예전이라면 동화에서나 들어보았을 부를 누리고 있다. 과학과 산업혁명 덕분에 인류는 초인적 힘과 실질적으로 무한한 에너지를 갖게 되었다. 사회질서는 완전히 바뀌었으며 정치, 일상생활, 인간의 심리도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행복해졌는가? 지난 5세기 동안 인류가 쌓아온 부는 우리에게 새로운 종류의 만족을 주었는가? 무한한 에너지원의 발견은 우리 앞에 무한한 행복의 창구를 열어주었는가? 좀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인지혁명 이래 험난했던 7만 년의 세월은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농업과 도시, 글쓰기와 화폐제도, 제국과 과학,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역사학자는 드물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역사를 향해 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다. 현대 이데올로기와 정치 프로그램 대부분은
무엇이 진정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다. 민족주의자는 정치적 자기 결정권이 우리의 행복의 필수 요소라고 믿는다. 공산주의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시행되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자본주의자는 오로지 자유시장만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일 진지한 연구조사 결과 이런 가정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어떨까? 행복의 장기적 역사를 연구한 사람은 드물지만 거의 모든 학자와 보통 사람이 여기에 대해 막연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흔히들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인간의 능력은 계속 커졌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른 모든 동물의 운명을 깡그리 무시할 때만 현대 사피엔스가 이룩한 전례 없는 성취를 자축할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질병과 기근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물질적 부를 자랑하지만 그중 많은 부분은 실험실의 원숭이, 젖소, 컨베이어 벨트의 병아리의 희생 덕분에 축적된 것이다. 지난 2세기에 걸쳐 수백억 마리의 동물들이 산업적 착취 체제에 희생되었으며 그 잔인성은 지구라는 행성의 연대기에서 전대미문이었다. 현대의 기업농은 역사상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는 중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구 전체의 행복을 평가할 때 오로지 상류층이나 유럽인이나 남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류만의 행복을 고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일 것이다. 대부분의 역사서는 위대한 사상가의 생각, 전사의 용맹, 성자의 자선, 예술가의 창의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책들은 사회적 구조가 어떻게 짜이고 풀어지느냐에 대해서, 제국의 흥망에 대해서, 기술의 발견과 확산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개인들의 행복과 고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 이에 남아있는 가장 큰 공백이다. 우리는 이 공백을 채워나가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시작에서 나는 역사를 물리학, 화학, 생물학으로 이어진 연속체의 다음 단계라고 말했다. 사피엔스 역시 모든 생명체를 지배하는 물리적 힘, 화학 반응, 자연 선택 과정에 종속된다. 자연 선택의 결과 호모 사피엔스는 다른 어떤 생명체도 누리지 못했던 거대한 운동장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 운동장에도 여전히 경계선이 있다. 그렇다면 사피엔스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룩한다 할지라도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스스로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21세기에 이것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스스로의 한계를 초월하는 중이다. 이제 호모 사피엔스는 자연 선택의 법칙을 깨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지적 설계의 법칙으로 대체하고 있다. 40억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자연 선택의 법칙에 따라 진화했다. 지적인 창조자에 의해 설계된 생명체는 단 하나도 없었다. 그러다 약 1만 년 전 농업혁명이 진행되던 시기에 통통하고 굼뜬 영계를 꿈꾸던 사피엔스들은 가장 통통한 암탉을 가장 굼뜬 수탉과 교배시키면 그 자손 중 일부는 통통하면서도 굼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자손들끼리 교배시키면 통통하고 굼뜬 새의 혈통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계통으로서 신이 아니라 인간이 지적으로 설계해서 만들어낸 존재였다. 오늘날 전 세계의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은 살아있는 개체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원래 해당 종에게 없던 특성을 부여하는 정도까지 자연 선택의 법칙을 위반하는 중이다. 그 결과 2000년 녹색 형광 토끼 한 마리가 탄생했다. 이 토끼는 알바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알바의 존재는 자연 선택의 법칙으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 이 암토끼는 지적 설계의 산물이며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선구자이다. 이제 지적인 설계가 지배하는 우주적인 새 시대가 열리려 하고 있다. 알바는 그 시대의 새벽을 상징하는 존재다. 세계의 생물학자들은 도처에서 지적 설계 운동과 끊임없는 전투를 벌이고 있다. 학교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치는 데 반대하는 지적 설계 운동의 주장에 따르면 생물학적 복잡성은 모든 생물학적 세부 사항을 미리 생각해낸 창조자가 존재한다는 증거다. 과거에 대해서는 생물학자들이 옳지만 미래에 대해서라면 역설적으로 지적 설계의 옹호자들이 맞을지 모른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자연 선택을 지적 설계로 대체하는 일이 진행 중일 수 있다. 그 방법은 세 가지인데 첫째가 생명공학, 둘째가 사이보그 공학, 셋째가 비유기물 공학이다. 생명공학은 생물학의 수준에서 인간이 계획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유전자 이식 같은 것. 생명공학은 그 자체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이나 다른 생명체의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수천 년간 이를 활용해 왔었다. 간단한 예가 거세다. 인간이 황소를 거세해 거세 황소를 만든 역사는 아마도 1만 년은 될 것이다. 여기에 유전공학을 이용하면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도 해낼 수 있다. 인간이 신의 역할을 빼앗는 것, 과학자들이 자연의 역할을 대신하려 한다는 점에서 유전공학은 다수의 윤리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쟁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유전공학과 생명공학 기술 덕분에 우리는 인간의 생리기능, 면역계, 수명뿐 아니라 지적, 정서적 능력까지 크게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유전공학이 천재 생쥐를 만들 수 있다면 천재 인간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유전공학이 우리의 유전자를 주물럭거려 인간의 수명을 무한히 연장하고 불치병을 정복하며 우리의 인지적, 정서적 능력을 향상시킨다면 누가 그와 관련된 연구를 중단시킬 수 있을까? 생명의 법칙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이 있다. 사이보그 공학이다. 사이보그는 생물과 무생물을 부분적으로 합친 존재로 생체 공학적 의술을 지닌 인간이 그런 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거의 모두가 생체 공학적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진정한 사이보그가 되려는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발을 걸치고 있다. 이 선을 넘으면 우리는 신체에서 떼어낼 수 없으며 우리의 능력, 욕구, 성격, 정체성이 달라지게 하는 무기물적 속성을 갖게 될 것이다. 바이오닉 귀라고 불리는 최첨단 보청기는 귀에 이식된 장치로 귀의 바깥에 장치된 마이크로폰을 통해 소리를 흡수한다. 장치는 소리를 걸러서 인간의 목소리를 식별하고 이를 전기신호로 번역한 후 중추 청각신경으로 다시 뇌로 전달된다. 독일 회사인 망막 임플란트는 시각 장애인이 부분적으로라도 볼 수 있도록 망막에 삽입하는 장치를 개발 중이다.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 중에 가장 혁명적인 것은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을 고안하려는 시도다. 컴퓨터가 인간 뇌의 전기 신호를 읽어내는 동시에 뇌가 읽을 수 있는 신호를 내보내는 것이 목표다. 이런 인터페이스가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한다면 혹은 여러 개의 뇌를 직접 연결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해서 일종의 뇌 인터넷을 만들어낸다면 마음이 집단으로 연결되면 자아나 성 정체성 같은 개념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스스로를 알고 자신의 꿈을 쫓을까? 그 꿈이 자신의 마음속이 아니라 모종의 집단 꿈 저장소에 존재한다면 말이다. 생명의 법칙을 바꾸는 제3의 방법은 완전히 무생물적인 존재를 제작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독립적인 진화를 겪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2005년 시작된 블루브레인 프로젝트는 인간의 뇌 전부를 컴퓨터 안에서 재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컴퓨터 내의 전자회로가 뇌의 신경망을 고스란히 모방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과 흡사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인공두뇌를 컴퓨터 내부에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생명이 유기화합물이라는 작은 세계 속에서 40억 년간 배회한 끝에 마침내 비유기물의 영역으로 뛰어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현대는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시대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역사상 유례없는 불평등을 창조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역사는 언제나 상류계급은 자신들이 하류계급보다 똑똑하고 강건하며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의학적 능력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류계층의 허세가 객관적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우월한 존재를 창조하려 시도한 과학자가 결국 괴물을 만들어냈다는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는 경고 같다. 우리가 신의 행세를 하려 들고 생명을 조작하면 심한 벌을 받게 되리라는 경고 말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
프랑켄슈타인 신화는 호모 사피엔스로 하여금 종말의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만든다. 핵 재앙이나 생태적 재앙이 우리를 먼저 파괴해 버리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속도로 기술이 발달한다면 호모 사피엔스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대체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그 존재는 체격뿐 아니라 인지나 감정 면에서 우리와 매우 다를 것이다. 불멸을 향한 탐구, 길가메시 프로젝트는 과학이 하는 모든 일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한다.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길가메시 어깨에 목말을 타고 있다. 길가메시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랑켄슈타인을 막는 것도 불가능하다.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이들이 가고 있는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는 머지않아 스스로의 욕망 자체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마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진정한 질문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일 것이다. 이 질문이 섬뜩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이 두꺼운 책을 다 읽고 났는데 이 마지막 질문이 참 마음을 불편하게 하네요. 마지막으로 후기 신이 된 동물을 전편을 다 소개해드리고 이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7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는 아프리카의 한 구석에서 자기 앞가림에만 신경을 쓰는 별 중요치 않은 동물이었다. 이후 몇만 년에 걸쳐 이 종은 지구 전체의 주인이자 생태계 파괴자가 되었다. 오늘날 이들은 신이 되려는 참이다. 영원한 젊음을 얻고 창조와 파괴라는 신의 권능을 가질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불행히도 지구상에 지속되어 온 사피엔스 체제가 이룩한 곳 중에서 자랑스러운 업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는 주위 환경을 굴복시키고 식량 생산을 늘리고 도시를 세우고 제국을 건설하고 널리 퍼진 교역망을 구축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고통의 총량을 줄였을까? 인간의 역량은 크게 늘어났지만 개별 사피엔스의 복지를 개선시키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다른 동물들에게는 큰 불행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되었다. 지난 몇십 년간 우리는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는 마침내 약간의 실질적인 진보를 이룩했다.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의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대다수 인간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는 극히 최근의 일이며 확신하기에는 상황이 지나치게 불안정하다. 더구나 인간의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의 목표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나 지금이나 불만족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인 듯하다. 우리의 기술은 카누에서 갤리선과 증기선을 거쳐 우주 왕복선으로 발전해 왔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지만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생각이 거의 없다. 이보다 더욱 나쁜 것은 인류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무책임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친구라고는 물리법칙밖에 없는 상태로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면서 아무에게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의 친구인 동물들과 주위 생태계를 황폐하게 만든다. 오로지 자신의 안락함과 즐거움 이외에는 추구하는 것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며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